바쁜 한국인 주식까지 바쁠 필요 없습니다. 알 것만 알고 불필요한 것은 요약하는 주식 요약 팁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황에서는 기회가 있는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회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황 요약을 통해 많은 기회를 발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전일 미국 증시를 좀 보면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테크주 쪽은 완전히 빨간불만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 나스닥 반도체를 주도했던 게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반도체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원인으로 보면 차익 실현 성격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술주 약세 배경과 이 차익 실현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트럼프의 관세 판결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또 이제 AI 업체들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이 대형 기술주들이 대부분 흔들렸거든요. 이 대형 기술주가 흔들리면서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낸드 플래시 업체인 샌디스크는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샌디스크는 4거래 연속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가 약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미국 증시에서도 차별화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미국 AI 우려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AI 우려는 결국 소프트웨어 기업과 하이퍼스케일링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 자본 대비 이익의 환수가 가능할 것인가, 이 의문 때문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예측 불허한 관세와 외교 정책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졌다. 그 결과가 미국 증시가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구조적으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 AI 기업들은 여전히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투자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되면 치킨 게임, 한마디로 각축전으로 들어간 상황이라서 투자를 줄이는 순간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 있어서 승자 독식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자 축소가 아닌 투자 지속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아시아는 다르게 움직이죠. 그 결과 한국이나 일본, 대만과 같이 반도체 생산 기지를 거점으로 두고 있는 아시아 시장은 미국 증시의 흐름보다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글로벌 펀드에서도 대아시아 투자 비중이 확대가 되는 중이기 때문에 너무 미국발 우려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공매도는 일시적인 이 시장 불확실성에서 차익을 얻으려는 흐름으로 유추되고 있고, 당장의 엄청난 아시아 시장의 기피 심리, 이렇게 해석하기엔 좀 어려워요. 변동성이 커진 만큼 그만큼 헤지 펀드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섹터에서 단기적 변수로 유일하게 꼽을 수 있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월 25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서 부정적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어요. 가이던스에서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주목할 만한 섹터로는 바이오입니다. 그 헬스케어 쪽을 보면은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 이 한국에서도 코스닥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부양책에는 반드시 바이오를 부양하는 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 산업 동향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특히 이제 3월에서 5월에는 그 세계 암학회랑 그다음 미국 암학회, 이렇게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2개가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정만 보더라도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죠. 전날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아셀렉스를 인수했어요. 인수하면서 애초에 아셀렉스랑 공동 개발하고 있었던 게 카티 치료제, 세포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는 현대바이오랑 그 현대 ADM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항암제 내성 원인을 이제 세계 최초 규명을 했다라는 뭐 그 정도의 내용만으로도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세계는 여전히 바이오를 핵심 키워드로 암 치료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암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양, 암 종양에 대해서는 특별히 프리미엄이 항상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셀렉스 인수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치료를 위한 카티 치료제입니다. 뭐 카티 치료제 말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장 세포 치료제 분야가 코스닥 부양책이랑 맞물렸을 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포 치료제 관련주들이 뭐 차바이오텍이나 이엔셀, 지시셀인데 거래 대금이 뭐 195억, 50억, 25억 굉장히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상장을 2024년도에 했는데 실제로 그 세포 치료제로 부각이 됐던 초기와 다르게 뭐 결과가 없다 보니까 실적도 안 따라주고 뭐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긴 해요. 근데 더욱이나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쪽이 뭐 알테오젠이나 그다음에 펩트론 같은 기업들이 워낙에 찬물을 끼얹어 놔서 쉽게 투자자들이 선뜻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그 아셀렉스가 세포 치료제 이름이 아니토셀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4차 암 치료제로 이제 심사를 받고 있고 그 승인이 12월 23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12월 23일이면 아직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한동안 세포 치료제가 뭐 대놓고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도 뭐 암학회가 있으니까 또 갑자기 급등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세포 치료제 CDM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파미셀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그 테마를 요약하는 부분에서 짧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바이오는 역시 비만 치료제인데 뭐 암 치료제는 개 중에 가끔씩 부각되고 있다면 비만 치료제는 바이오에서 24년도, 25년도, 26년도 가장 중요한 섹터긴 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가 그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랑 비교를 했을 때 비열등성 입증을 실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폭락을 했고 이 폭락한 시점부터는 엘라이 릴리의 그 마운자로와 젯바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만 치료제 관련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그 비만 치료제에서 릴리랑 관련 있는 기업이 펩트론, 뭐 스마트 대포라고 해서 장기 지속 약물 전달 기술을 릴리랑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아웃 협약을 맺고 개발을 진행 중이죠. 그리고 메시 치료제도 릴리랑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맺고 이제 메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 릴리와 공동 연구를 하는 게 뇌혈관 장벽 그 셔틀 기술인데 그래도 뭐 어쨌든 릴리 관련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고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리가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를 생산하면 생산 거점으로 선택한 기업이 SK 바이오팜이라서 릴리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위 4개의 기업이 가장 먼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D&D 파마텍이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을 앞서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까지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올릭스나 ABL 바이오, D&D 파마텍 거래 대금이 1,000억대 수준이라서 현재 증시에서 엄청나게 크게 거래 대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증시 수준이면 한 2,000억, 3,000억은 기본적으로 터져야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 의지가 강해요. 최근에 구현철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이 바이오 분야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만큼 이제 노보노 디스크랑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경쟁에서 일라이 릴리가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 관련주는 안전마진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관찰 추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현재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관세 위법이다라는 판결 때문인데, 이게 트럼프 정부가 대응을 할 때 더 강경하게 하겠다라고 이미 말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국가들이 어떻게 이견을 제시하고 대치를 할지는 시장에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시장에서 부정적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이, 그 섹터로 치면 미국에선 소프트웨어, AI 피해주기 때문에 이 관세 판결이 나오고 나서 처음에는 상승을 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거 무슨 판결이 이러냐. 우리는 더 강한 카드로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다 하면서 그날 상승한 것을 반납하고, 그리고 어제까지 AI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시장 전체 방향성 자체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의 그 경기 방어주를 알 수 있는 부동산, 유틸리티, 에너지, 기초 소재 쪽을 보면 대부분 상승이나 부합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시장은 보수적인 분위기로 갈 뿐이지, 지금 엄청 위험하니까 다 던지고 도망가야 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향후 변수로는 어쨌든 2026년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 중간 선거가 트럼프 정부인 이제 공화당 쪽이 불리하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서 현재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세 환급을 실제로 할진 안 할진 모르지만 환급을 할 경우에도 또 미국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트럼프가 이제 반발해서 추가 관세 조치를 강화하고 있긴 한데, 관세 환급까지 이제 판결이 되면 또 새로운 충격이 가해질 수는 있죠.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오후 2시에 그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면서 10% 관세가 개시가 됐죠. 여기서 이제 향후 15% 관세를 추가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카드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122조 발동도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위법인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위법이든 아니든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이 위법이 또 판단되는 데까지도 또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 관세 문제에 너무 과몰입할 필요는 없다. 다만 미국의 이 상반기 증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지속될 수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대법원 판결에 승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든, 아니면 트럼프 정부가 그거를 불복하고 확실하게 엄청나게 강한 관세 조치를 더 진행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정해져야 시장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증시는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관세 불법 판결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임기가 아직 2년 남아 있다 보니까 대안도 여러 가지 있고, 트럼프 정부 눈밖에 나는 행동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국가는
대규모 경제 협력 기구를 구축하고 있는 유럽을 제외하고는 다른 동맹국들은 반발하기가 어려워요. 유럽은 최근에 명분이 있어요. 그 아이슬란드 이 그 분쟁이 또 유럽과 미국의 군사적 대립각을 세운 이력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으로 좀 강경하게 나가면서 협상을 좀 바꿔보려고 할 수는 있는데 트럼프식 협상을 생각해 보면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나도 더 강하게 나가서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판결은 위법이다 나왔지만 뭐 당장의 관세 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관세 발언을 하더라도 어 결국에는 시장은 트럼프식 타코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이 타코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 해서 트럼프는 항상 으름장을 놓고 물러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도하게 말을 하지만 결국엔 물러났더라. 근데 이번에 이제 위법을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도 트럼프가 뭐 시장이 인식했던 그 이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아, 역시 트럼프가 타코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이런 인식이 상반기에 완전히 자리 잡아버리면 향후 하반기에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뭐 한 번에 50% 60% 이렇게 올리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서도 둔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위법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시장은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위법인 관세에 따른 리스크를 시장에 반영해 왔어 가지고 지금까지의 추이를 완전히 뒤집을 만큼 더 파격적인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좀 시장에서도 관세에 반응하는 수준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결국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 섹터예요. 얘네들은 이제 관세 정책의 수혜주로 꼽혔던 섹터인데 대미투자 산업에 대해서 한국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스가나 만우가 뭐 완전 조선인데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낙폭을 기회로 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설령 관세가 이제 불법 판결 이후에 관세를 환급해 줘야 된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대미 투자를 약속한 산업이나 국가의 경우에는 이거를 회수하거나 물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을 떠나서 그 한국은 또 한국 기업과 국가 그리고 일본은 일본 기업과 국가가 이미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 물리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미 투자는 약속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관세 환급이 따른 기업이나 국가에 일어나면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과 국가는 협상의 우위가 될 만한 관계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미국 대상으로 이제 뭐 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다른 기업이나 산업에 비해 관세를 좀 더 낮게 책정을 받거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뭐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 뭐 지금 보면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이 올라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 지금이 불안하다 하면은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데 올라서 사면은 불안할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 기술이 대장주니까 우리 기술이 뭐 18,000원까지 갔던 게 12,000원까지 내려갔는데 뭐 관세 환급이다 뭐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럼 불확실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투자를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되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여기 낙폭을 활용해서 스윙으로 투자를 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또 반면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 강세를 보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닥에 있었던 뭐 대한조선이나 뭐 이제 그 기자재들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오션이나 HJ중공업,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도 굳이 지금 들어가서
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좋은데 뭐 또 미국의 그 원유 회사가 LNG선 30척을 발주한다는데 다 좋은 내용이니까 지금 사서 물려도 좋아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면 또 미국은 또 이 불확실성에 반응을 할 것이고 미국 시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아, 대미 투자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매도세가 나왔을 때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것을 기회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관세 피해주라고 꼽혔던 게 대표적인 게 자동차 관련주랑 철강 관련주 그리고 뭐 가전제품, 전자제품 관련주가 될 건데 제 관심 종목에서도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이 하단에 있다는 건 어, 어떤 상황이 와도 긍정적으로 보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상. 근데 이제 현대차나 기아, 현대오토에버는 단순히 관세 문제를 떠나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모멘텀이 있어서 좋게 보는데 근데 이제 관세가 이제 위법으로 나왔으니까 지금 투자해도 돼? 저는 그건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차라리 뭐 단기 이벤트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 뭐 호재가 나온다던가 뭐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투자하는 게 좋고 실제로 이제 움직이려면은 관세 환급이 확정시 되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다. 그게 아니라면 되려 시장에 뭐 조정이 나온다던가 해서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조정에 맞춰서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철강주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관세 위법 판결에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투자를 해도 뭐 크게 밀려봐야 어차피 20% 이내일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꼭 20%의 하반까지 열어두고 투자를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뭐 신고가를 갈 때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다가 이들도 이제 낙폭이 떨어졌을 때 관세 협상이 너무 유리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정말 환급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이 설 때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 2026년 2월 24일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치 수급을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만 사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수급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증시도 이렇게 업종을 보면은 뭐 코스피랑 코스닥이 신고가를 가긴 했는데 그 장 초에는 9시 반까지는 코스닥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코스피도 9시 반까지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미국 증시 출렁임에 영향을 받긴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출렁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둘 다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일 아니면 뭐 다음 주까지 6천 포인트는 가볍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인 1180.87 포인트를 넘어서 1200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어, 이 두 업종에서도 유독 좀 주목을 해야 될 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수급을 보면은 이제 매매 동향에서 기관이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어요. 이게 외국인들도 좀 매도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이 30조씩 터지고 있고, 하루에 1조씩 팔아도 뭐 당장 내일이면 뭐 1조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조단위 이제 매수 매도가 나온다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25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수급이 나오면 매도가 나왔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을 텐데 요즘 시장에서는 1, 2조가 아니라 뭐 단기적으로 10조가 나와도 크게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2026년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이제 차트인데 2월 4일에 고점 치고 딱 2월 6일까지 딱 외국인들이 10조를 팔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10조를 딱 팔았을 때 떨어진 퍼센티지가 아주 크진 않아요. 완전히 뭐 하방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8%가 떨어지긴 했는데 뭐 지난 증시에 올라왔던 게 워낙 커서 조정이 뭐 엄청 컸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10조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매수세가 또 연달아 들어오면서
회복을 해 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10조를 매도하고 나서 뭐 10조가 다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지만 기관이 그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지수를 방어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부 정책만 좋다고 단순히 기관이 매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관이 어쨌든 막대한 돈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사이클의 긍정적인 전망과 정부의 증시 부양책을 위한 패키지 정책이 계속 긍정적으로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은 어쨌든 뭐 신고가가 연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6,000포인트를 찍고 조정을 보여줄지 아니면 그대로 또 뭐 6,600포인트, 뭐 7,000포인트까지 또 꾸준히 올라갈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는 어쨌든 반도체가 한국 증시를 리드하고 있고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건 당장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증시를 이제 시황으로 이야기하려면 또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게 테마와 섹터별로 각각 어떤 분위기를 띠고 있는가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화면에 보이는 반도체나 MLCC 증권주, 그리고 또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도 매매 유리한 테마와 섹터예요. 한마디로 얘네들이 지금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스윙으로 유리한 테마 섹터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당장 엄청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거나 어, 섹터 내에서 순환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지만 만약에 전체 조정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는 스윙 투자를 해서 반드시 투자를 했을 때 증시 부양 정책이랑 맞물려서 투자자가 이익을 취하기 좋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랑 섹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반도체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악재를 덮을 만큼 호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개별 기업들도 그렇고 산업이나 세계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실적이 받쳐주는 뭐 전력 설비나 뭐 MLCC 그리고 이제 강세장이 계속 지속이 되면 산업 자체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증권 업종이다 보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돈을 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벌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벌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벌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가 증시를 계속 주도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면 SK하이닉스가 벌써 100만 원 돌파를 했고 시장에서는 어쨌든 150만 원 간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다분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까지 왔지만 이게 삼성전자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도 26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25만 원, 26만 원.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그 리포트를 그 26년도 메모리 시장 규모가 그 5,749억 불에 육박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체감상 와닿지 않아요. 너무 크니까. 근데 2018년도 당시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 시장 규모가 1,599억 불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규모로 치면 3.6배입니다. 3.6배. 3.6배인데 삼성전자가 뭐 그때보다 뭐 실적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되려 많이 올랐고 근데 2018년도 이때가 지금 굉장히 상승이 작아 보이지만 그건 최근 상승이 너무 커서 그런 거고 이때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에 18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180% 가까이 올라갔고 못해도 100%는 올라갔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시장이 3.6배가 성장했으면 저점 대비해서 못해도 3.6배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3배가 올랐습니다. 3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60%는 더 올라야지 3.6배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0% 정도가 더 올라가면은 이제 3.6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24만 원 여기까지는 그냥 그 메모리 시장이 성장한 규모만큼만 이렇게 프리미엄을 붙여줬을 때에도 24만 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이제 캐파를 좀 생각을 해보면 2027년까지는 의미 있게 캐파가 증가할 수 없어요. 왜냐면 설비 투자를 해도 설비 투자를 하고 가동까지의 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2027년까지 메모리 시장의 호황기가 그냥 계속 지속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증설을 해도 당장에 증설이 그 생산량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를 수요하는 기업들은 많지만 공급하는 IDM이나 팹 업체 입장에선 주고 싶은데도 못 주는데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격 협상은 공급자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 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뭐 해외 증권사들도 그렇고 계속 역대 최고치를 실현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데 업사이드가 높은 건 맞아요. 2027년도까지 뭐 최고가를 이제 최대 실적을 낼 건 당연히 맞는데 2028년도에 증설을 한다고 해서 증설 초기에 갑자기 공급이 우위가 되진 않을 거거든요. 공급량이 수요보다 많아지진 않을 거라서 2028년도에도 그 공급자가 협상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재 AI 산업은 기존에 원래 HBM에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하면 HBM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 메모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HBM 투자한 만큼 이제 D램이랑 낸드도 투자를 해야 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D램이랑 낸드까지 전체 활용을 했을 때에는 이 메모리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HBM에도 메모리, D램에도 메모리인데 이 공급 부족 심화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작아진 게 아닙니다. 그 심해진 이 공급 부족의 심화도 진행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관들이 뭐 당장 3개월 뒤에 실적도 제대로 예측을 못하는 거죠. 왜냐? 생산량은 예측이 되는데 왜냐면 한도가 꽉 차서 가동을 풀로 돌리고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거를 수요하는 기업들이 자꾸 나 먼저 달라고 하니까 더 높은 웃돈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인상이 10%가 될지 20%가 될지 정말로 뭐 극단적으로 뭐 50%, 60%, 70%가 될지 알 수가 없어서 못해도 2027년도 초반부까지는 이 메모리 관련해서 실적 예상이 계속 상향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삼성전자를 보수적으로 봤을 때 26만 원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이지 않나라고 말을 했던 것도 2018년도 캐펙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그 3.6배 성장을 했다. 시장 규모가.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초입 단계에서도 3.6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정말 성숙 단계까지 갔을 때는 5배가 될지 6배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못해도 26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좀 볼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가를 가기 전에 이때 보시면 2월 29일까지 조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신고가를 갔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새로운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블랙록에서 이때 2월 10일에 SK하이닉스 지분을 80만 원대 추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랑 또 이제 블랙록 관계사 지분 총 합산이 5%가 넘어서 지분 취득 공시를 한 게 2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신고가가 연달아 상승했지만 특별히 새로운 뉴스에 반응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랑 HBM 호황 지속과 예상 실적 추이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계속 나온다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ADR 직상장이 되면
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보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수혜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의 반도체 기업이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더 고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뭐 지정학적 이유나 뭐 그 접근성의 이유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었는데 ADR이 이제 상장이 되면 달러로 바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가치 괴리가 좁아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던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ADR 상장까지 보면은 150만 원까지는 무난하다. 이런 의견이 좀 지대하고요. 삼성전자 또한 전 세계에서 어쨌든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일 기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투자 기피를 할 만한 뭐 본격적인 이유가 생기거나 반도체 사이클이 훼손될 만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데 왜 상승해? 이런 의문을 가지시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당연히 올라가야지. 당연히 올라가야 되니까 뭐 매매를 하든 스윙을 하든 낙폭에서 투자를 하든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모두 허용되는 독보적인 섹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 시청하시는 분들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테마 이야기는 반도체 테마까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그 외에 어, MLCC, 증권주, 전력설비 그리고 그 뒷부분의 테마들까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요약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